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한여름에 길었던 폭염과 장마, 그리고 몇 차례 태풍이 지나고 어느덧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자, 지난 여름 출범한 민선 8기 역시 1년 동안 분주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선 8기 포항시의 1년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과 함께합니다. 박희정 포항시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전 한국은행 포항본부 부국장입니다. 김진홍 포항지역학연구회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시선 천용길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포항은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2차 전지와 수소 분야에 대형 국책 사업 동시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영일만 대교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에서 강남 수서를 오가는 고속열차가 오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기 이전에요. 전반적인 시정의 1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거 전 약속인 공약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년간의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최능길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시민단체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이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포항시의 경우에는 이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전국에 21개 시가 이 등급을 받았고요. 이 동해안 지역의 포항시 이외에도 경주시와 영덕군도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공약을 이행했는지 이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요. 이 포항시의 경우에는 공약 총 개수가 83개, 이 가운데 임기 내에 74개를 실천하고 있고 임기 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공약이 9개였습니다. 대략적으로 내용을 보면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도시, 영일만한 조성 가속화, 그리고 도심외곽 우회 대배수 터널 설치 등이 담겨져 있는데 1년 동안 이 발표한 공약을 열심히 이행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점은 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 기준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거에 맞춰서 실행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느냐거든요. 그래서 내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 포항시가 여기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점수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결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고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평가 결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A 등급을 몇 년 연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보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요. 포항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장 공약사항 현황 및 추진 실적을 다 살펴봅니다. 올해도 5대 분야 83개의 과제에 대해서 세부 사항까지 다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 자료를 과거 자료와 비교를 해봤더니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점수 받기 좋은 과제만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속기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영일만 3산단의 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장기 과제들이 이번에는 빠져 있거든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일부 목록을 바꾸거나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삼선 시장이시잖아요. 과거의 공약, 특히 장기 비전을 가지고 추진했어야 되는 공약들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빼는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매니페스토는 평가를 위한 공약 실천 계획서를 시군구가 스스로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작성한 자료가 시민들로부터 만족도 측면에서 SA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공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자료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숫자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포항시가 거의 약 19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국 6위. 그리고 그 중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금액이 약 9조 정도 되는데 전국 7위더라고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많은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포항과 관련된 사업을 공약을 이행을 하는데 일을 해와가지고 예산을 따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정부의 큰 힘, 아까 장기 프로젝트는 대부분 국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들어간 돈이 전체 이행 금액의 50%가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이 지역에서 힘썼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공약 이월률이라고 그러니까 임기 내에서 막 엄청나게 공약을 내세웠다가 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난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그걸 비율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걸 해보니까 경상북도 지자체 평균이 14.3%가 자기가 현직에서 물러났을 때 2월이 돼요. 근데 포항시는 10.8%니까 이제 경상북도 지자체 평균보다는 넘기는 사업이 적다니까 이거는 또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약 재정 순위로는 19조인데 이게 경북 1위거든요. 근데 2위가 이제 성주군이 약 8조 정도 되니까 거의 이제 더블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또 임기 이후에만 재정 투입되는 사업은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막 이거 하겠다 해놓고 자기 임기 끝난 다음에 막 돈 막 확보하고 막 그냥 그 후임 시장이 고생해야 되는 사업은 제로란 얘기니까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9조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요.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인풋 아웃풋 테이블이라고 있거든요. 네. 산업연구원에서 경제 효과 분석할 때 하는 게 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9조란 돈에 이제 얼마나 이제 포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가는 뭐 자세하게 분석해 봐야겠지만 그만큼 떡고물은 조금씩 지역 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총평은 하여튼 잘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숫자 혹은 평가도 수치로만 봤을 때에는 나름의 인정할 만한 그렇죠. 평가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평가에 있어서는 두 분의 이야기가 조금은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역전 사업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얼마 전에 2차 전지 특화 단지 포항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네. 당초 뭐 울산과 이 공동으로 선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일단 이 포항과 울산이 이 각각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포항시와 그리고 이 포항 지역의 정치권이 좀 큰 노력을 했던 것 아닌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2030년까지 2차 전지 양극재를 100만 톤 생산하겠다. 그리고 신규 고용 창출도 15,000명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업 유치가 그만큼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또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 대규모 산업 단지 그러니까 공장들이 들어왔을 때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이 포항시가 얼마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남아있는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진영 의원님의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2차 전지 이게 배터리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포항이 차세대 먹거리로 잘 접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 또 됐는데 뭐 우리 지역만 단독으로 안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아까 환경 문제도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랑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같이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전국 공통의 문제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떤 표준을 만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보고요. 우선 2차 전지 산업 자체는 성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적어도 2030년까지는
우리가 성장을 얘기할 적에는 뭐 시장 규모가 총 뭐 얼마다 뭐 이제 2030년 한 400조 그리고 한 2050년에는 1000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이 아니고 물량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물량으로 놓고 보면 2019년에서 2030년까지 약 16.5배 세계 시장으로 그리고 또 그때부터 50년까지는 또 한 또 2.5배 이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점프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앞으로 7년 남았고 한참 남았지만은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뭐 기업 유치 안 해도 현재 에코프로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뭐 지금 현재 벌써 한 5년 차 됐는데 공장 벌써 12개 완공돼 있고 또 건설 중에 있고 인력 그 고용도 한 2,000명 정도 됐는데 앞으로 또 한 1,700명 또 추가 고용을 할 거라고 보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현재 2,000명 정도만 있어도 포항에 그 인건비를 1인당 200만 원씩만 월 계산해도 연간 한 480억에서 500억 그 정도 되더라고요. 뭐 그 정도는 고용 창출 2,000명에다가 앞으로 또 1,700명 되면은 15,000명 앞으로 충분히 몇 배로 계산하면은 지금 그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 특화단지의 이야기가 나올 때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지만 그 반면에 환경에 대한 부분을 꼬집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잠재적 민원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은 박희정 의원님께 들어볼까요? 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차 전지 산업에도 분명히 빠른 속도로 한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와 영일만 4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공장에서 취급하는 주 원자재가요, 니켈, 리튬, 뭐 코발트 이런 것들입니다.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2개의 기업의 사업 계획서를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서류는 정확하게 숫자를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문가의 의견은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방지시설, 악취와 민원에 대한 그 현장에서의 확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근에 있는 양덕 지역의 환경 문제와도 그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포항시의 부서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그냥 뭐 뜨뜻미지근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민원이라는 것은 터졌을 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전에 이렇게 예상될 때 미리 이렇게 좀 제거를 해나가는 과정도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상태로는 어떻게 대응을 포항시가 해나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사실 이제 더 큰 문제는 바다입니다. 그 2차 전지 산업이 습식 재련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염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트륨 때문에요. 근데 이제 영일만 산단을 끼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 우리가 바닷물의 염 농도가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곳에 방류하는 기업의 수질 검사를 해봤더니 염의 농도가 4.5%에서 5.5%까지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됐던 거품 발생, 어류 폐사 등의 문제가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문제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염을 배출하지 않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또 일부 기업에서는 이 시설물 설치를 하지 못하고 환경부로부터 그 염 증명이라는 거를 받아서 3년 동안 유예를 시킨 상태로 방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일만 산업단지 상황은 이런데 이제 블루밸리 같은 경우에도 포항시가 LH를 찾아가서 이제 좀 바다로 직방류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던데요. 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이거를 조속하게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2차 전지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물과 전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물과 전기를 많이 쓰는 것 자체가 비환경적인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이런 일반 산업 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를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포항시가 굉장히 뭐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국비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데 좀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특화단지 지정이 오히려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서 2차 전지 산업이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게 오히려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포항 시민들도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중심 의과대학. 최능규 기자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특화 단지보다 시민들의 피부에는 더 와닿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 전에 이 포항 남구 울릉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병욱 의원이 이 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남구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긴 했는데 조사 대상이 1,000명이었거든요. 이 포항시에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35.2%가 이 포항공대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와 포항공대가 이 공동으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이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더 늘어나야지 이 설치와 관련한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에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만나서 의사 정원 문제를 두고 논의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번호 넘기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핵심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서 그 의대 정원수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그러니까 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것, 거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추진 과정이요. 사실은 곳곳이 지뢰밭이죠. 이제 그 청 기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7월 초에 대한의사협회에서요. 회장단 불신임안이 발의가 됩니다. 그 사유가 이제 정부하고 정원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했다. 이런 이유더라고요. 결국 부결은 됐지만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협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항시로서는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의사협회를 지역의 의사분들과 함께 설득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국립의대도 반발이 이제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과학자는 이제 기존의 교수진이나 연구시설을 충분히 우리 의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양성할 수 있다. 예, 그 연구중심 의대를 해야 한다면 기존의 의대 중에서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혹시나 이것이 그 정원을 늘리는 의사의 정원을 늘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또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고요. 포스텍 입장을 또 한번 살펴봤더니 카이스트가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동반자이면서 또 경쟁자이더라고요. 어떻게 우위를 더 확보할지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자료를 보니까 카이스트가 조금 더 먼저 출발하긴 했더라고요. 2005년도에 이미 이제 의과학대학원을 설립했고 2026년 과학기술의전원 확대 개편 목표로 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포스텍의 총장님이 최근에 이제 바뀌셨는데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업무를 하려면 포스텍과 포항시가 손발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손발을 또 새로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포항시가 교육부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고 의사협회도 설득을 하고 있고 한데 그 외에도 또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연구중심 의대하고 바이오 산업과하고 시너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가칭 국립의공학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노력들이 다 더해지면 그나마 좀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김진홍 의원님께서도 조금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제 뭔가 핀트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항시가 바이오 헬스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는 의사를 양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신약을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신약을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의학을 알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연구를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그러면 의료인으로서의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의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포항 포스텍에서 유치한 의대에서는 의사고시 안 보겠다.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의학이 의사 수준으로 어느 정도 이제 커리어가 된 사람의 과학자
의과학자가 양성이 되는 거고 의공학자가 필요한 것이지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정원하고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런 거를 의사협회하고 이제 좀 딜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난치병도 많고 이제 불치병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포스트테기 하려 그러는 거는 과학자나 공학자가 포스트테기 준비한데 의학 지식만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어디 의료기관 가가지고 제대로 된 검진기기라든지 지금 포항에 가습기가 2개나 있습니다만은 병원 가도 가습기가 있거든요. 딱 그 검사 진단기기들을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의사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의사들이 할 일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니까 오히려 의료협회에서 돈 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 바이오 헬스 분야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아까 환경도 얘기하셨지만은 유엔이 얘기하고 있는 게 17개 이제 서스테너블 그레스라 그래가지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하는 게 17개 목표가 전 세계적인 아젠다거든요. 그 17개 중에 10개가 다 이 바이오 분야가 다 개입이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성장성이 또 엄청나게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지 되는 분야인 건 맞고요. 또 포항에서 많이 가능한 분야가 이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단순히 의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농수산물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기계공학, 로봇, AI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의료 진단기기랑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융복합이 포항에서만 가능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거를 같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정부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서 졸업한 사람이 의사 개업할 사람 한 명도 없다. 차라리 서약서 쓰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의대로 들어오면은 의사협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네.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은 현재 포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분명히 가능성은 보인다. 네. 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통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제 추석 한가위잖아요. 네, 포항을 찾는 분들, 또 포항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아마 교통편이 하나 더 늘어서 조금은 편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포항 수서간 SRT 운행입니다. 9월부터 운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 경제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포인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뭔 얘기냐면은 지금 포항 수서 SRT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번에 오픈되는 SRT는 경전선이 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북도하고 호남 지역을 연결하는 SRT 노선 중에 지금 현재 이제 오픈된 거는 이제 포항에서 진주까지는 이제 뚫린 상태거든요. 그게 원래 메인인데 다들 수서로 뚫렸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수서나 기존에 있는 KTX가 서울역 가는 거나 그 큰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서울역으로 가던 거가 수서 쪽 방향으로 이렇게 중간에 갈라지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다이렉트로 포항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은 포항 시민의 삶의 질은 갑자기 내가 수서 쪽으로 갈 일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서울역으로 가도 서울역에서 다시 또 이동하는 것보다는 좀 편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빨대 효과는 더 강화됐다. 우리가 이제 스트로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줄다리기랑 똑같거든요. 포항에서 잡아 당기는 힘하고 수도권에서 잡아 당기는 힘 중에서 소비만 놓고 보면 수도권이 압승이죠. 그 얘기는 이제 교통이 점점 이제 편리해질수록 시민들이 여기서 지갑을 포항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서울 가서 쓸 일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경제적으로는 지역 경제는 마이너스 효과죠. 이게 특별히 좋은 일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만 비난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삶의 질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포항에 연구자 부를 때마다 교통 불편해서 못 오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핑계대는 기회가 조금 이제 약화가 됐을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 얘기했지만 포항에 좋은 호텔, 그리고 아주 맛있는 음식점, 제대로 된 볼거리, 그걸 제가 흔히 얘기하는 소비 기반이라 그러거든요. 소비 기반을 잘 만들어 놔야 관광 기반이 되고, 그러면 영일만 관광 특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SRT 타건, KTX를 타건 서울서 포항으로 많이 오게 만드는 그게 전략이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야지 중요한 것이지, 경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크니까 빨리 그걸 플러스 효과로 갈 수 있게끔 하려면은 포항에 제대로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통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영일만 대교 건설입니다. 박희정 의원님께 좀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전히 더딘 상태입니다. 2008년도에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제 선정된 이후에 이제 영일만 횡단 구간이 고시된 건 2017년도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재정 부담 등으로 계속 유보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회에서 쪽지 예산으로 그나마 이제 명맥이 이어져 오다가 올해 2월에 기재부가 KDI에 의뢰해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 받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영일만 대교 그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일만 대교의 하나의 단건 사업이 아니고 포항 영덕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의 사업이거든요. 이 구간을 빨리 연결을 해줘야 이제 뭐 관광을 하든 물류를 하든 뭐 북방으로 뭘 보내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자꾸 좀 늦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일만 대교라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는 사업은 굉장히 이제 사업성이 있거나 경제성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그것은 좀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지역사회에 큰 명분을 제공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측면에서 좀 보니까요. 포항에서 북영일만 IC까지 건설 비용이 1조 6천억인데요. 이 북영일만 IC에서 남포항 IC까지 영일만 대교를 포함해서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3조 2천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넘어서는 이제 타당성, 효율성, 뭐 사업성 이런 것들이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고요. 이제 명분 측면에서 봐도 지금 현재 이제 북방 물류라는 명분이 가장 저는 클 것이라고 보는데 뭐 대북 정책이나 뭐 러시아 산업과의 대화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연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또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좀 추가적인 변수가 생긴 게 최근 정부 예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세입이 감소되고 있고요. 이 영향 때문에 포항시 재정도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얼마간이든지 예산은 확보될 거라고는 보여집니다만 앞으로의 추진 과정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물론 예산이라든지 인프라들이 다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김진홍 의원께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경제 타당성으로 얘기하면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반도 전체에 이제 그 유라시아 뭐 이니셔티브의 개념, 그 다음에 동해안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영일만 대교가 동해대교라고 이름을 차라리 붙여가지고 이거는 포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해안 전체가 쭉 뚫려야 되는데 지금 남해안 고속도로 뚫렸고 그리고 뭐 거기 뭐 서해안 고속도로 뚫렸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대교가 많잖아요. 남해대교부터. 그러면 이게 영일만 대교 그러니까 마치 그 정치가들도 그거 포항이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냥 동해대교 그러든지 그 영일만을 가로지른다고 영일만 이름을 붙이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건 자꾸 전국적인 이슈로 이거는 포항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전국 교통물류망의 사통팔달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대교니까 이거는 사업성 이런 거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그 교통망의 어떤 인프라 정비 차원에 접근해야지 이게 무슨 예비적 타당성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이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자, 오늘은 민선 8기 포항시의 1년을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주문하시고 싶으신지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들을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홍 의원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뭐 지금 현재 앞으로 지금 공약 이행 뭐 이런 거 다 좋지만은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수시로 뭐 흰난로도 같이 이렇게 예측 못한 이제 사태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포스텍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대학, 그러니까 쉽게 하면 지역의 두뇌잖아요. 그다음에 지역의 포스코, 지역의 기업, 산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시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이 3자가 좀 수시로 만나가지고 소통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좀 논의해가지고 좀 위기가 미리 예측이 되는 거는 미리 대비하고 또 현안 사항은 손잡고 그래서 동반 성장하는 그런 거가 앞으로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혜정 의원님의 덧붙이는 말씀 들어볼게요.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제목 중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거를 이제 틀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2차 전지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조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포항제철이 포항이 건설될 때 환경 문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고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포항에 또 지열발전소 들어올 때 그 미소 진동, 미소 지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고민하고 대응했던 사람이 없거든요. 포항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2차 전지 분야지만 뭐 10년, 20년, 30년이 흐른 후에 환경 문제가 터지고 나서 지금은 틀리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특화전지 지정을 지렛대 삼아서 환경 문제에 좀 선도적으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 문제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최능길 기자의 마지막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민선 8기 1년 평가는 민선 8기 단체장에 대한 평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삼선 단체장, 지방자치의 힘을 좀 보여달라. 우선 건강부터 챙기시고 힘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장, 영향을 받는 단체장이라면 이 정부가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만들기 전에는 이거 우리 동의할 수 없으니 특별법 빨리 어민들을 위한 수산업 종사자를 위한 특별법 만들어달라. 이런 강력한 요구를 삼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좀 이 포항시장으로서의 힘을 남은 3년 동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선 8기 포항시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습니다. 분명 성과도 있었고요.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3년 반의 시간들을 더 잘 해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비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